네, 반갑습니다.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업데이트 203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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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고 본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우TV 유튜버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노무현 재단 이사 황희두님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희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국제협력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번째도 반갑습니다. 오이성입니다. 네, 마지막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예, 새날의 미래 권력이자 이번에 승소를 하고 돌아온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참 오늘 보람 PD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죠. 좀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업데 하겠습니다. 소송이었어요. 그거 자세하게 좀 이따 네. 말씀 주시고요. 예. 야. 그래서 오늘 새날의 미래 권력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오늘 소개하신 거군요. 원래는 아니요, 새날의 막내라고. 막내이자 승소하고 온이라고. 그래요? 보람 PD입니다. 권력으로 들었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개표 방송 했었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방송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방송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방송 마무리했는데 진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 저희 몇 % 차로 이길까? 라는 거를 예측을 했었는데 맞아요. 희두님이 가장 근접하게 또 예측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마삼중도 18%. 네. 그러니까 근데 마삼중도 비슷하게 예측했던데 확실히 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통하는 글쎄 몰라요. 고수들은 다른 건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걸 맞춘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막 이례적으로 이준석의 예측이 맞았다는 식으로 엄청난 것처럼 이례적으로. 뭐 적중, 예언 적중 뭐 이런 식으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야, 참 저렇게 띄워주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어서 참 다행이고 오늘 또 즐겁게 청년다운 그런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오이석의 지지지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석 지지지 오늘도 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나락가게 생긴 이야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빠르게 또 이미지를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뭐 업데이트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너무 익숙한 표고 어떤 분들은 저 숫자를 이제 거의 외우셨을지도 몰라요. 네, 나락가는 바로 거는 올려주시죠. 디폴트인데 어떻게 나락을 가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거 진짜 자주 나왔지. 이거는 그렇죠. 진짜 자주 보잖아요. 요거는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네, 상식으로 아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하지만 허점이 매우 많다는 거.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 세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정말 자주 보여드리죠.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게 목표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세웠던 목표랑은 다르게 당장 줄여야 하는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당장 실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 목표치를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덜 줄이겠다 그거잖아요. 덜 줄이겠다는 거예요. 당장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싸고 위험하고 쓰레기가 수십만 년이 남는 원자력 발전, 핵발전을 더 활용하겠다. 그리고 아직 기술이 연결지 않은 매우 비싼 수소, 그리고 뭐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걸 더 활용하겠다고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아주 대대적인 비판과 시위도 있었고요. 연이어서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어서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는 해외 감축 목표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 줄 정리하면 다이어트를 비유하면 식단 조절이나 운동은 1도 안 하고 지방 흡입으로만 살 빼겠다고 했다. 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 지방 흡입과 같은 이 국외 감축, 이 지방 흡입조차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이 국제적인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또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 요즘에 R&D 예산 삭감이 매우 큰 이슈입니다. 네. 난리 났죠. 그렇죠. 주위 반응도 보면은, 그러니까 주위 지자체장분들 많이 이제 뭐 방송 나오시잖아요. 전부 다 이 지역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R&D 예산 삭감 때문에. 그럼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지역마다 또 대학교나 연구원이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좀 이 사회 문제에 보다 좀 이 행동보다는 펜으로 주로 이야기하는 연구원들도 요즘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R&D 예산 삭감이 기후환경 쪽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후대응 예산을 늘려도 모자란 판에 3%를 줄였고요, 내년에. 네. 그리고 그중에서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 예산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거 우리나라의 주력 아닙니까? 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곳 감축해야 돼요. 못하면 네. 탄소세 걸려서 수출 못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30%를 줄여버려요. 그리고 탄소 포집도 하겠다고 했어. 근데 이것도 R&D 예산을 30% 줄여요.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럼 이 돈이 다 어디 갔냐?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으로 가버려요. 개발도상국에 나무 심고 뭐 쓰레기 처리장 짓고 하는 데에 돈이 간다는 건데 이게 올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1000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5배가 늘어요. 다른 건 줄이는데 이건 5배가 늘어요.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 여기에 지금 빨간불이 켜져 버렸어요. 그나마 지방 흡입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려워지게 생겼어요. 뭐냐? 그림 보여주시면은 이 기후 전문 매체인 그리니엄에서 이제 엮어서 보도를 해주신 기사인데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짐바브웨? 예, 들어봤습니다. 예. 짐바브웨 지인 있으세요? 지금은 없고 그 뭐 아프리카 축구할 때 이렇게 많이 좀 나오는 나라 아닌가요? 옛날에 아니고요. 그 친윤 스피커가 네. 토론 나오면 자주 언급하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왜 언급했지 짐바브웨를? 가까이 언급하다 혼났어요. 아 그렇구나. 아는 척하다 온다.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예시로. 그러니까 복지로 망한 나라 하면 베네수엘라 예를 들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시로 들면 짐바브웨.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올라가는 거 얘기하면서 짐바브웨를 계속 거들먹거렸었잖아요. 전혀 양상이 그 다른데. 진중권이 그랬구나. 네, 그런 예인데 이 짐바브웨라는 국가가 이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이 하려고 하는 이 국외 감축, 해외 감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짐바브웨는 앞으로 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고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나온 수익의 절반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뭐 말라위, 잠비아, 탄자니아, 케냐 국가들이 네, 이런 국가들이 우리도 짐바브웨처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잠비크, 부룬디 이런 국가들이 붙으면서 아프리카 탄소 시장 이니셔티브라는 조직이 발족해요. 그리고 이것은 국외에 나무를 심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려는 국가 혹은 기업들의 머리를 매우 아파지게 하는 이 집단 행동으로 요즘에 매우 핫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른바 탄소 주권, 네. 자원 주권을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요거 직접 그리느라 약간 준비가 늦어졌었는데 이게 직접 그리신 거구나. 네, 직접 그린 거예요. 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탄소 고배출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들이 돈을 써요. 네. 뭐 국가는 세금을 쓰고 기업은 자기들 돈을 투자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개발도상국의 토지에다가 숲을 만들어요. 혹은 숲을 뭐 보호해. 근데 오늘은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숲을 만든다라고 할게요. 숲을 만들어요. 그 숲을 만들었어. 나무가 많아졌네. 그럼 이산화탄소가 줄어요, 늘어요. 이산화탄소가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줄죠. 줄죠. 그리고 산소가 더 생겨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든 만큼 탄소 배출권을 이 탄소 고배출 국가나 기업이 얻어가요. 네. 반면에 거기에 이제 숲을 심어줬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가져가는 거구나. 그렇죠. 고탄소 배출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제공한 개도국은 뭘 가져가? 숲이 생기지. 네. 그리고 이 숲은 뭐 꽁으로 심나? 심고 관리하고 다 해야죠. 그러죠. 그쵸. 일자리가 생기죠. 그렇게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탄소 배출권으로 얻는 수익과 숲 그리고 일자리로 쫌쫌따리로 생기는 수입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 네. 돈주머니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반면에 개도국이 가져가는 건 동전 몇 립 정도라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이런 문화 이런 게 이제 그 문화처럼 지속이 되어 왔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못해. 라는 절반 내놔 수입의 절반 내놔라는 것을 집단으로 천명하게 된 사건이에요. 와, 진짜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절반씩이나 내놓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지. 그쵸. 이게 벌써 이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이게 매우 짭짤한 거예요. 네. 이게 매우 짭짤해. 이게 예를 들면 탄소 배출가 1톤이 EU에서 100유로 이상으로 거래되거든요. 10만 원 이상에 거래돼요. 그런데 이게 1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얻었어. 그래서 EU에다가 팔어. 그 10만 원을 얻는 거야. 톤당. 근데 이 톤당을 사와야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숲을 심는 것도 다 돈으로 환산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톤에 15,000원 정도에 사오는 거예요. 15,000원에 사서 10만 원이 남는 장사라고. 파는 거네.
그러니까 15,000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면 85,000원이 남는 거잖아요. 쉽게 그쵸.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불공정 거래라는 거지. 이른바 탄소 식민주의라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익의 절반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부터는 개발도상국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전에 교토의정서 때는 선진국들만 있었는데 파리협정에 의거해서는 개도국들도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들도 탄소를 줄여야 되는 책임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게다가 또 이들이 그런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림 또 하나 올라올 텐데요. 이것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네,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쓰레기다. 네. 사기다라는 연구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탄소 배출권을 가장 많이 인증해주는 회사 중에 베라라고 있어요. 네, 그때 말씀 주셨던.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도 있고 크레딧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배출권이라고 통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출권을 베라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승인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런 산림 보호를 통해서 인증을 한 탄소 배출권의 94%가 효과가 없다. 와. 실제로 탄소를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도국들은 땅 줬어. 헐값에 배출권까지 뺏겼어. 그런데 선진국들이 한 그 행위 자체가 허상이라고 치면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더 커질 텐데 그렇죠. 그럼 개도국들은 도대체 뭘 얻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올라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했던 거 말씀드렸어요. 캄보디아에다가 숲을 보존하는 걸로 우리나라 산림청이 65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획득했다고 했어요. 근데 65만 톤. 네, 알고 봤더니 숲의 3분의 1이 오히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인건비도 숲을 누군가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인건비도 당초 약속한 거에 비해 30%나 적게 줬고 사람도 10명이 필요한데 5명만 쓰고 한국에서 하든지 그대로 캄보디아 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 얻었다고 홍보했어. 거기다 인권 침해, 노동 착취까지 있어요. 근데 탄소 배출량은 줄였다고 나와. 대단한 그린워싱인 거죠. 국가가 저지른 그린워싱인 거죠. 그러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은 그럼 도대체 이 탄소 배출권이란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흐름으로부터 뭘 얻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집단 행동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걸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불공정 거래 못 한다고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요. 그럼 이게 파장이 생기겠죠? 네. 아프리카 저렇게 했네? 그렇지. 불만 있는 나라 없겠어? 많지.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게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에 이 기후협상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됐던 게 손실과 피해라는 이 파이낸스의 새로운 그 개발이었는데 이것도 원래 말만 있다가 파키스탄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개도국들이 더 강하게 요구해서 더 빠르게 추진이 된 거였거든요. 이런 이니셔티브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런 이니셔티브들 만약에 기후재난 또 이렇게 난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무리 돈 많이 갖고 개발도상국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난 너네랑 숲을 만드는 거래 별로 안 하고 싶고 근데 만약 하려면은 우리한테 지금보다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우리에게도 줘라고 협상 테이블에 벌써 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흐름이 현재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안 해, R&D 예산도 깎아, 그러면서 해외에서 줄이겠다고 했는데 국제적인 흐름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이 흐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건 뭐 전반적으로 나락가는 시나리오다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 CF백 민다 그러더니. 그렇죠. 참 기가 막히네. 맞아요.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비싸고 쓰레기 많이 남고 논란의 여지만 있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하면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렇죠. 문재인이 했던 거 절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anything but 문재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제가 기후 활동을 하고 하니까는 또 국제불안 활동을 하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온도의 1.5도 이상을 막기 위한 탄소 예산이 한 6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이 탄소 예산의 6년이라는 이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6년 끝났다? 그러면 21세기 내에는 뭔 짓을 해도 1.5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지금. 그럼요. 모두가
레토릭이라도 뭔가 하려는 모습이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앞으로 한 5년, 6년이에요. 국제사회가.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가 그 시간에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일단 높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1.5도 못 막는 거 기정사실화 됐어. 그럼 누가 이제 책임을 돌리고 이게 외교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 했네? 게다가 산업도 지지부진해서 우리나라 철강, 뭐 석유화 같은 거 해외에 팔 때 무지하게 비싸게 팔아야 되네?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국제적으로 수준이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나락가게 되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지금 이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인데 이걸 못하니. 근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윤석열 정부 허비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인 거죠. 사실 뭐 그 문제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 환경에 조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뭐 노력을 하려는 게 있었다면 사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같은 것도 뭐 대변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럼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기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뭐 무지를 떠나서 아니면 그냥 생각 자체가 없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미아킴님이 지금 올려주셨는데 배출권은 없애고 국제적인 탄소 배출 기준을 정해서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이나 소모 형태를 개선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판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 자체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지만 실제로 줄이는 데에도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떤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지만 네. 정확하게는 식민 지배를 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지금 탄소 식민주의에 대한 신식민주의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식민 지배한 적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대단한 비교 우위가 역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하나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는 데에도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어.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그런 걸 다 날리고 남들 안 하는 이제 원자력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이제 역진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은 식민지배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한국 2등 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마무리를 윤석열 정부, 윤석열 탄핵을 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후도 뭐 경제도 우리 삶의 어떤 그 기본권도 다 날아가는 시나리오다 하는 점을 오늘 좀 한 번 더 또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하늘정님께서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원합니다. 그다음에 영화정님 기후위기 꽝 정부. 그리고 가을이님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가공품 수입이 대량 늘어났다는데 걱정입니다. 뭐 이런 댓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혼자만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2개 들어왔네요.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난님 정재우 TV 구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님 승리를 많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안 읽을 수가 없었어. 그러네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해움님 또 보내주셨네요. 기후 아저씨 슬프지만 비인기 분야에서 꿋꿋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아이고. 저도 항상 오염물 배출 줄이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천하는 시민이네요. 고맙습니다. 해움님. 이러니까 직장에서 연봉도 오르고 하는 거죠. 최근에 오르셨거든요. 맞아. 연봉이. 예,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보람의 쇼미더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마스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했다가 우리 강서구 선거, 승리한 선거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주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뤘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걸 다뤘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 모사드 이런 뭐 여러 가지 국방, 안보 시스템들이 다양한 원인들로 뚫리는 걸 보면서 윤석열 같은 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 많은 분들이 또 국제 소식 보려고 하시면 대부분 다 이 소식이거나 이 소식에서 좀 더 업데이트된 얘기 또 관련된 소식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 사건이 있어서 우리나라와 연결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몇몇 국가들은 겉으로 티는 못 내지만 은근히 좀 좋아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주 정점에 있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껴요? 예. 근데
들어가기 잠깐 전에는 어떤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이게 최근에 이 중동 사태 여파 때문에 네. 한국 호주 2대2 회담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요? 한국이랑 호주가 왜? 그쵸. 네. 너무 궁금하시죠. 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호주 외교부 장관이 자국민의 이스라엘 철수 대응 등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한 거예요. 원래 한국에 와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겉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싶을 정도의 예를 들면 뭐 남미라던가 등등 전혀 관계없는 나라들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지금 하물며 한국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허. 최근에 트럼프가 이 사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다 한국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네,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란이 동결됐던 그 자금이 있었는데 한국이 이 60억 달러를 이란에 전달을 했고 네. 이란이 이 돈으로 하마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왜냐면 지난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랑 이란이 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원래는 우리가 원유를 수출을 받았던 그 대금을 못 주게 막아놨었잖아요. 네. 왜냐면 이란을 핵개발 보유국으로서 네. 경제를 못 사게 하니까. 근데 자기가 막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 네. 미국이랑 이란이랑 수감자를 맞교환하다 보니까 한국 니네가 돈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조 원 되는 돈을 이란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바이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이렇게 돈을 줬다. 바이든이 시켜서 돈을 줬다. 지금 이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뭐 햇볕 정책으로 퍼준 걸로 북한이 뭐 핵무기를 만들었다랑 비슷한 논리 구조네요. 뭐 근데 저는 그거랑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8조 원이든 뭐 돈이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돈은 사실 꼬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모르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기라든지 이런 용처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로 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 쪽에서는 야 이거 내가 한국한테서 원래 받을 돈인데 니네가 제한은 뭔지 아니야? 원래 우리 돈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얘기에도 좀 무게가 실리긴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사용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이란 쪽에서도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쪽들도 있어서 사실 확인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 현실적으로 외교라는 거는 이 명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국이 이 사이에 껴서 사실은 미국이 돈 주라고 하면 줬다가 주지 말라고 하면 또 동결했다가 또 다시 또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실상? 속국 같은 느낌이야 이게. 아니 오늘도 정세현 장관님이 나오셨었는데 그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미국 마음대로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견이고 뭐고 없다. 입장이고 없다. 사실 재훈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진짜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지.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동결됐던 자금을 주든지 말아든지 간에 이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한국의 입장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진짜 굴종이야. 그러니까 수수님도 딱 그 얘기 하시네. 너무 굴종이잖아요, 미국한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거 다 기억나시죠? 자고 있네. 자고 있는 애가 아니라 자면서 말하고 있네. 어울리지. 어울린다.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면은 저때 당시에 UAE에 가서 이란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발언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미친 소리를 하고 왔죠. 진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지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UAE는 우리 형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란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실제로 12구 참사 때 이란에서 오셔서 희생되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이렇게 입장이 나왔었죠. 한국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200명 가까이 희생됐다. 그런 나라에서 뭐 이렇게 말과월부 하냐, 훈수 두지 마라. 사실 이런 식으로 불편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여주시면은 이란이 은근슬쩍 그렇기 때문에 동결 자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왜냐면은 그냥 냅뒀으면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서로 개망신 당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 거지. 그렇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사진 보여주시면 한국 내
연결된 이란 자금 추세액이 이 정도 된다라는 소식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꼭 이것 때문에만 이란이 이거를 우리가 동결을 풀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것들이 과연 영향이 없는가? 사실은 뭐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의 잘못된 실정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내부에서도 심각한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상황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네. 하마스가 그런 기회를 잡고 공격을 했다. 네. 그 기회를 보다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동결 자금을 풀었다가 뭐 어떤 이 과정에서도 어떠한 국익이 있었는가라고 보면은 국익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입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와서 욕이나 할 줄 알았지. 도대체 윤석열이 저는 이게 윤석열 리스크가 가져오는 나비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이때까지 전쟁도 많이 있었고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만 진짜 명분 그리고 힘이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세계 그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다니는 거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진짜 그냥 없는 바보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나라가 국제 위상에도 정말 떨어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명분을 어떻게 줄게 될지도 저는 예상이 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니 이게 간들어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UN 그러니까 국제사회나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걸로도 유명하고 또 이 UN 안보리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면 어쨌든 결국에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도 계속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이고 그렇죠. 또 굉장히 서민들 부담도 지금 엄청 가중될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사태로 연결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그렇죠. 가계부채 천조국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천조국이 됐죠. 근데 그렇죠. 대통령은 어제 뭐 국민통합 얘기하면서 뭐 김한길 씨 요즘 만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관심사가 이게 뭐 하나 꽂히면 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한때 그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전체주의 하다가 최근에는 국민통합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념에서 벗어나서 민생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 하던데 본인이 실컷 지금 이념으로 국가 내부도 갈라놓고 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폭탄 던져놓고 와가지고 그치. 갑자기 쓱 빠져나가려면 그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열받아. 희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국민 소통, 화합 이런 거 얘기하면서 최근에 저한테 알고리즘에 꽤 정부의 유리한 기사들이 꽤 많이 뜨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구해왔다, 뭐 일본 국민들까지 구해왔다 등등 그런 이슈를 포함해서 최근에는 경복궁 앞에 월대를 복원한다. 네. 그런 얘기들도 엄청 정부의 치적인 것처럼 서울시 오세훈의 치적인 것처럼 계속 저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거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거를 토막토막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소식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맞아. 헷갈리고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짧게 전해주는 거. 그 부릉부릉 그 박시동 평론가님처럼 그렇게 해외 소식을 뭐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전해주는 것도 좋고 그 토막토막 해가지고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저도 막 챙겨본다고 봐도 너무 복잡하고 맞아. 그리고 이게 또 이 사안만 터지는 게 아니니까 막 환율 문제라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영향이 또 있었잖아요. 원래 1400 간다 그쵸. 했다가 요것 때문에 지금 1450 정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더라도 이게 다 경제 문제랑 얽히고 그럼요. 그게 다 민생이랑 다 연결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업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산 주식에 최저가 달성했다면 알림이 와요 보통. 그런 알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내려간다를 연결시켜서 보면 다 이제 우리나라가 외교를 못해서 중국이랑 척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그냥 통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후에 좀 이따가 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뭐 노가리 타임 때 한다는 거예요? 노가리 타임 우리 모두의 노가리 타임이잖아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저 피디님이 한다는데 내가 뭐 방법이 있나? 알겠습니다. 그때 드릴게요 시간. 그러면 자. 미아킴님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업데이트 멤버들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미아킴님 항상 저희 방송에만 써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데 써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방송만 써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움님 또 보내주시면서 보람 PD님 승리 축하.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어떤 승리 축하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하던데 아셨나? 아무튼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리 타임 때. 자, 또 미야키님 이런 댓글도 주셨어요. 히든님 스팀 슬슬 올라온다. 윤석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바로 스팀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황희대 스팀팩 이번 주제는 국정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썸네일에 천공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패널로 나오냐고 질문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주제로 나오니까 네. 주제라서 들어갔습니다. 네, 보면은 천공이 지금 딱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의심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지. 그래서 이거 소식 하나씩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사진 보시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국정원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정치권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선관위 해킹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북한 해킹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뭐 이런 국정원 관련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선관위가 저 보안 컨설팅을 받았는데 거기서 보면 뭐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이게 북한의 해킹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보시다시피 부정선거라는 키워드를 가져오면서 이거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슬슬 지금 열을 붙이고 있는, 불 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 2주 전인가요? 그때부터 슬슬 이런 작업이 있었잖아요. 네, 10월 초부터 그렇습니다. 슬슬 이 얘기가 나왔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정호택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갑자기 얘기하더니 이거는 현대판 부정선거다. 이게 3.1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저 사람의 멘탈도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그 이승만 기념관이 또 뭐고 하여튼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차기 발등 찍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반가운 얼굴이 한 명 등장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즘 기사는 많이 안 나오던데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요거 말고도 하루에 페이스북 글 10개씩 씁니다. 거의 그렇게 쓰면서 뭐 지난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한테 당신들 왜 이 사전선거, 4.15 부정선거 뭐 이런 거 안 무냐. 이 사전 그 투표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네들 얼마나 짜증났겠냐. 또 이때다 싶어서 이 선관위 관련해서 저렇게 숟가락을 얹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죠. 국정원을 향해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다시는 꿈꾸지 마라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게 결론 핵심 뭐냐면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 왜냐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애초에 선관위의 그 컨설팅도 국정원에서 저 내용을 안 받을 수 없게끔 판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받게 된 거였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국정원에서 프로그램 2개를 심어놨던 거를 선관위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점검 툴인지 아니면 해킹 프로그램을 심고 나온 건지를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과 또 한 3가지 정도 핵심 내용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하나는 국정원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해킹 언플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2023년에 그렇죠. 요 얘기 하나랑 두 번째는 97년 총풍 사건 12년 그 대선 그 공작 사건 댓글 공작 이런 전례들이 있는데 국정원이 또 여기서 이런 비슷한 짓들 저지른 거 아니냐. 이거 결국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 선거 개입. 네, 선거 개입.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지금 사전 투표 폐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셨을 텐데 맞아요. 네, 이걸 국힘 정치인들이 또 저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니냐.
지금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이뿐만 아니라 그 성관이 사무총장도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영빈이라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죠. 처음에 앉힐 때부터 선관위의 그 예를 들어서 인사 임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 같은 거는? 그 절차는 그 인사권도 한동훈이 가지고 있나요? 혹시 그런 거? 그건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결국엔 저 윤석열 지금 서울대 79학번 동기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대법원이라든지 등등 전부 다 저 서울대 79학번 동기들이 꿰차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면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냐? 이런 비판이 그렇지. 지금 나오고 있고 오죽하면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해킹이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그 국정원의 엉터리 점검 논란까지 터졌는데 그 보안 점검 할 때 한마디로 실제 선거 환경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적용도 안 하고 가상에서 기술적으로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적 보안 점검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앞에 보셨듯이 뭐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된다, 뭐 부정선거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는 거라서 이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 애초에 결과를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이 선관위 측에서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이 국정원의 발표 시기도 좀 문제가 됐는데 한마디로 앞에 말씀하셨듯이 그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하루 전날 저 발표한 의도가 뭐냐,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요. 이게 국정원에서 선관위랑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는데 여기가 합동 보안 점검팀을 꾸려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곧바로 발표 안 하고 선관위에서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하루 전날 발표를 한 거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명의까지 도용했다고 알려져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저렇게 선관위 흔드는 거, 노태학 위원장을 계속 흔드는 것도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이게 단순히 선관위 하나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금 뿌리를 잡고 흔드는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자면 박찬대 의원이 그 최근에 국감에서 이게 맞아요, 유명했었죠. 인터넷진흥원 앞에 말씀드린 키사를 대상으로 국감에 나섰는데 여기서 저렇게 천공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영상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조직이 개표를 조작하면 또 다시 당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무려 천공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 의심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천공 영향 받은 거 아니냐. 왜냐면 여태까지 항상 뭔가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나중에 천공이 얘기했던 게 드러나고 그게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뭐 수능 같은 것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아니다 다를까 이 박성중 의원 여기도 그 포털 개입하고 막 규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발작이 눌려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막 그 고성 지르고 막 그러는데 박성중 왜 천공에 천자만 나오면 저렇게 버튼이 눌리는가? 이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고 의심만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정원에서는 또 반박을 했습니다. 뭐 이건 사실 무근이다라고는 하는데 여태까지 앞에 쭉 말씀드렸던 전례들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의심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 이거는 뭐 민주당 입장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민경욱 씨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황교안 씨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참고로 민경욱 씨 기사가 많이 안 나요. 이제 막 그 퇴물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잘못 먹으면 체하니까 이제 기자들도 조심하는데 무려 그래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황교안이랑 황교안 씨랑. 그러면 이제 또 어쨌든 전 대통령 그 시계까지 만들었던 권한대행 시계도 만들었던 사람이 가서 한다는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래서 김기현 대표 쪽을 막 때리고 있거든요. 민경욱 씨가 페이스북에 이거 왜 안 무냐. 계속 페이스북에 그거 올리고 있어요. 약간 그 좀 웃을 일이 없고 힘들 때 한번 가서 구경하시면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국힘 지도부를 때리고 있으니 저는 이 현상 자체를 또 마냥 의미 없게 보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국힘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죠. 거기 댓글에 지금 뭐 하냐 이걸 물어야지. 4.15 부정선거. 이 4.15 부정선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그게 이준석 대표랑 그쪽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있는데 이게 뭐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확실히 민주당이 반격의 타이밍이고 저쪽의 내부의 폭탄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다. 김기현 2기도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쵸. 시작하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 구도가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이준석하고 싸우는 것이 있고 또 유승민이 윤석열을 때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해찬이랑 또 이준석이 싸우는 게 있고 거기도 엄청 지금 뭐 아비규환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 지금 확전이 됐잖아요. 그 뭐 이만희 씨가 와가지고 이거 도로 영남당 됐다. TK 이거 뭐 이게 무슨 변화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장예찬 씨 말씀 주셨는데 이 기회주의자들아 이러면서 용산을 언급하지 마라. 한마디로 지금 이 책임을 용산을 도려내려는 거예요. 용산을 빼고 국힘 잘못이지.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이제 용산을 수호하는 바. 그러면서 그게 결국 그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김기현 체제를 지키냐 아니면 김기현이 나가야 되냐 요걸로 지금 쪼개져 갖고 막 홍준표 시장이랑 또 막 누가 싸우고 있고. 사실 김기현 체제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긴 하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기현이 나가면 안 돼. 총선 전까지는 일단. 왜냐면 이게 총선 지면은 정계 은퇴 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까지는 무조건 김기현 대표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야지. 그 체제로 가야 됩니다. 추천이 아니라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런 소식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소식들인 것 같아서 국정원 특히 전 계속 국정원 원래 관심 많거든요. 저거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게 뭐 단순히 여기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관련해서 최근에 봤던 기사가 이거였거든요. 단독인데 무려 단독. 선관위 북한 해킹 정황 없지만 취약하다.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해킹 정황이 없지만 위험한 거야. 북한이 해킹할까봐. 북한이 너무 신적인 존재로 미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거의 이거 뭐 고무찬양 정도 된다고 보는데. 북한이 그 정도야? 북한이 그 정도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관련된 공격이랑 도덕성 관련된 공격으로 이 계속 노리는 것 같아. 그게 먹혀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되도 않는 걸로 막 북한을 엮더라고. 별것도 아닌 거에. 그리고 사실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할 거면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나? 부정선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된 거도 부정선거 아니냐. 그 얘기 나오는데 그 민경욱 씨 눈에 안 보이죠. 그런 건 좌파들의 그 망상이기 때문에. 지네가 이긴 거는 정확한 선거고. 이긴 거. 아니 그래서 이 원래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더 크게 이길 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거 질 뻔했다.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원래 더 크게. 그래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최근에 그걸 쓴 게 있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 보고 아닌데 이거 더 크게 이길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자기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화를 낼 일이 아닌 게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국힘 입장에서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쇄신한다는데 요거 그대로 탑승해갖고 황교안 씨 그 국회에 가갖고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말하자면 부정선거라는 이 키워드 자체를 황교안, 민경욱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단어만 들으면 약간 좀 이쪽에서 오히려 좀 컴플렉스를 반응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아까 그쪽에서 먼저 얘기한 거 있잖아요. 3.15 부정선거 때부터 사실은 아니면 뭐 체육관 선거 등등 뭐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부정선거는 저쪽의 키워드였잖아요. 이때까지 그 역사를 가진 당에서 이쪽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선관위에 어떤 인사들이 있는지부터도 정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그 새날에서도 예를 들자면 뭐 신상철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과 민경욱이나 황교안 이런 인간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는 사실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제가 어려워요. 그게 저도 제일 큰 고민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써먹을 때 우리는 그거 비판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냐. 근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하냐. 네, 근데 지금 실제로 나라가 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지금 다 예산, R&D를 건드려버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위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님 집권하신다 치면 이거 뭐 1, 2년 만에 이걸 잡을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막 하나하나 찾고 하다 보면 전 정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가서
쟤네들이 뭐로 공격하는지 너무 뻔히 보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그래서 말씀하신 이게 그들의 선동의 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단어를 오염시키고 자기네들이 그걸 해킹해가는 거. 전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이걸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우리 쪽에서 진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그 얘기를 하면 쟤 민경욱이네 하고 그렇게 엮어서 버려요. 그렇죠. 이게 버릴 수 없는 그 카드를 말도 안 되게 버리는 거죠. 저쪽에서 쫄 하나 내주고 우리 쪽에 차 하나 포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게임입니까? 그럼 그렇게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전술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의 전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저는 그 황희도님이 항상 얘기하실 때 그 탈진실의 시대 있잖아요. 포스트 트루스. 네. 근데 이게 포스트 트루스가 탈진실이라고 한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하자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차원에서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데이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진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와닿게 할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왜냐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얘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분류표가 100만 표가 넘는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24만 표로 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랑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부정선거라서라는 건 사실 저도 뭐 이게 뭐 연역법이냐 기납법이나 사실 그 차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로 싸잡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버리면은 그냥 민경욱 황교안 되는 거고 네. 그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다고요. 결국엔 뭐 그게 진실이냐 혹은 내가 가진 데이터가 진짜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면 전 저쪽에 이길 수 없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우리도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 저들이 어떻게 말장난하는가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 그래서 이게 또 그 데이터를 추적하신 분들은 그거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기자는 기사를 쓰는 거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왜 그 말씀하셨는가를 요즘 진짜 많이 이해해요. 이건 뭐 한두 명의 정치인 대통령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업데이트 방송도 매주 봐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스팀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들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쓰셨네요. 오늘 뒤에 소식이 많은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자, 보람 PD님 그 소식 잠깐 소개해드리기 전에 해움님이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어요. 해움님 오늘 세 번째 분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 알리 황희두님, 노가리 정재훈님, 톰과 제리 같은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우정 영원하시길. 예, 그렇죠. 예, 뭐 글쎄요, 우정이 뭐 영원하지 않을까요? 예, 뭐 서로 우정이 맞나요 일단? 맞죠. 우정이 맞죠.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한 영향력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약간 뭐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일방통행인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와인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까 건너가셔가지고. 맞아, 그거 건네. 와인님께서도 참 슈퍼챗 보내주셔서 소개를 좀 늦게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맞아. 일단 축하할 소식. 끊고 가야죠. 여기서 끊을게요. 네. 네, 시청자분들의 노가리 타임입니다.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별거 없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네. 별거 없습니다라뇨. 네, 일단 제가 안진거 소장님과 함께 고소고발을 하기도 하고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최근에 몇 년 동안 걸쳐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당시에 뭐 다들 전복민 그리고 뭐 박덕흠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때 한창 비리가 막 나오고 이제 국힘의 얘기들이 나오고 할 이제 그 시점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이거였어요. 이제 부산 국회의원 이주환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연결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땅 주인이 국회의원 땅 앞에서 멈췄다. 국회의원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혹을 지금 방송에 나온 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었고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그렇죠. 보시면 JTBC에서 이미 다 방송을 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JTBC랑도 해서 JTBC가 이긴 거였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고발 진행한 거에 대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주환이 맞고소를 합니다. 근데 저기 워딩이 전문 고발꾼이래요. 우리를 보고. 경남신문에서 소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맞고소를 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각자에게 2억 1,000원
2억 11,000원. 11,000원은 뭐 어떤 건가? 수수료인가? 2억 11,000원은 뭐야? 그 저도 1,000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원 소송은 11,000원이 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11,000원이 넘는 뭐야? 의미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2년 전인가. 법적으로 이게 뭐 그게 있나 보네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소송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아주 현명하신 판사님께서 이렇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 근데 그 2심에서 2심을 걸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승소를 한 거죠. 사실은 뭐 저는 한 게 없고 안진거 소장님께서 다 열심히 고생을 해주신 덕분에 고소 이렇게 천재, 고발 천재, 양평 천재, 네, 양평 천재, 그렇죠. 피켓 천재, 네. 모든 천재 지지 않습니다. 전문. 지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쪽에 지지자분들이 많이 좀 기세가 오르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런 기쁜 소식을 하나 작은 거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면 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기각부터 해서 이제 뭐 강서구 승리 이런 식으로 계속 승리할 일만 남았지 않나 한 생각이 또 많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쪽도 분열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약간 힘 받아가는 추세고. 네, 맞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훌륭하네요. 오늘 아무튼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 시청자분들 소통하고 마무리 항상 진행하면서 희두님, 의성님 뭐 홍보 많이 해드렸잖아요. 희두님 그쵸. 방송 커뮤니티 홍보하고 의석이 형 뭐 해외 가거나 뭐 프로젝트 키링 이런 거 하면 제가 다 홍보하고 보람 PD님은 뭐 제가 홍보 별로 해드린 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제가 홍보 하나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사진 부탁드립니다, PD님.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정재우 TV에서 제가 한 오랫동안 좀 기획을 했던 그 프로젝트가 너무 거창하고 콘텐츠가 있었는데 정치 오락실 제가 좀 콘텐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한 거예요? 약간 아닙니다. 지구 오락실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옆에 마시고. 나락이라고 썼는데 정치 나락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락실. 일단 들어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프레임을 깨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이 유튜브 활동하면서. 근데 진보 진영은 왜 항상 약간 책상에 서류 놓고 셔츠 입고 셔츠 입고 뭐 마이크 갖다 대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중도는 사실 그런 방송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런 이 컨셉이나 프레임을 좀 깨보자. 그래서 아니 민주진영 애들은 왜 술 한잔 하면서 그냥 편하게 정치 얘기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런 느낌에서 정치를 약간 재밌고 오락처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인터뷰 컨셉으로 또는 술 한잔 하면서 좀 진솔한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하나 기획한 게 있는데 오늘 그게 1화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짜 제 방송 홍보했습니다. 진짜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 1년 방송 만에 했으니까 1년 만에 하죠. 그치. 뭘 올렸어요, 홍보를 하든 말든. 올리고 홍보를 안 한 게 아니잖아. 안 올리고 홍보를 안 한 거지. 맞네. 게으르게. 그래서 오늘 1화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1화 게스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또 황희두님께서 직접 또 출격을 형 1화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했구나. 그런 얘기는 안 했구나. 저희 간곡한 부탁으로. 갑자기 술 한잔 하재요. 근데 공격을 하고 눈치를 보네요. 술 한잔을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근데 카메라가 좀 갈 거라고.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형이 또 구상한 게 있다. 전문 방송꾼이네. 제가 바쁘다. 바쁘다 했더니 내가 집까지 오겠다. 그러더니 밑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잠깐 오지 마. 지금 아직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기가 있었지 가서.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뭘 찍고 있더라고. 집 앞에서. 다 보이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황희도 오래요. 갔더니 왜 늦고 그러세요? 시작부터 주작을 하고 있어.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야 재밌잖아. 그래. 그 방송은 다 담겼어요. 방송 내용이. 방송 어디서 배운 거야, 쟤는? 그러니까 뭘 보고 배운 방송 거야? 어디서 배우기? 선배 여기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방송? 선배 여기 있잖아요. 방송 선배.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좋아 보이는 건 뭐냐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한잔 하면서 이게 뭐 정치에 대한 얘기보다도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근데 얘기하는데 거의 한 70%는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나는 게스트를 왜 불렀고 그럼 혼자 그냥 술 마시면서 술방을 해요 그냥. 근데 저 약간 제가 아직 방송을 못 봤거든요. 근데 70%를 재훈님이 얘기했다는 말을 사실 못 믿겠어요. 왜냐면 희도님이 얘기를 평소에 워낙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나 불러놓고 갑자기 자기가 얘기를 더해. 내가 뭐 얘기할 맞아 그거 하더니 자기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희두님 비추는 카메라가 재우님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앵글 보면은 재우님 뒷모습이 앵글의 반을 가려. 그러니까 반에 조그맣게 나와 희두님이. 그 옛날에 그 정주하 씨 어깨 출연처럼 여기 이렇게. 그게 컨셉이었는데. 너 어깨 많이 넣냐?
아, 예, 제가 욕심이 한 건 많아. 아니고, 저희 또 촬영. 어디에서든 내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아무튼 그리고 퀄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방송을 좀 퀄리티를 높이는데. 그 집 맛있어. 거기 그거 맛있죠. 맛있어요. 아니 그 한번 관심 있으시면 채팅창에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좀 관심 없다 2번 한번 남겨주시면 민심을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네.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밌긴 재밌더라. 그 재훈님이 직접 올리시면 돼요. 링크를 지금. 제가 직접 링크를 딱 올려주시면은 거기 나중에. 제가. 근데 다들 그 정이 있으셔서 1번 막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아무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보고 계시고. 지금 이제부터 안 보셔도 돼요, 사실. 아니에요. 홍보 씨가. 내가 본인들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방송을 마치려는 걸 내가 끊고 홍보해주고 그랬는데. 이날만에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날을 생각하면서 홍보를 해줬던 것 같아요. 진보 진영의 저런 콘텐츠도 필요성을 느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왜 진보 진영은 한 잔 먹으면서 좀 재밌는 방송이 안 되나. 참고로 그날 희도하고 술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소주 4병인가를 먹었는데 술 잘 먹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이면을 좀 볼 수 있어요. 황희디의 재훈님 하는 얘기를 잘 못 믿겠습니다. 아까 시작부터 주작했다는 그러면은 한 5화 정도 뭐 예상되는 그러니까 뭐 정해놓은 거 있어요? 플랜? 당연히 있죠. 예.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그건 약간 좀 섭외 지금 중이라 일단. 일단 5회 게스트 중에 희도님은 한 번 더 나오는 거 확실하게. 넌 나갔잖아 그때.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 활동하는 우리 귀령님이나 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희도님은 희도님 아직 못 다녀. 업데이트 멤버들도 이렇게 한 명. 그럼요. 예, 다 초대할 의석이 형님도 리스트에 있고 보람님도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나저나 종만이도 왜 안 돼? 오늘 이거 방송? 종만이들이 없었는데. 종만이들이 없구나. 지금 최근에 노무현 리스학교 수료를 했잖아요. 시간 남을 텐데 누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안 오네. 종만이도 오는 시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유튜브에 홍보할 게 있으면 와서 이렇게 좀 댓글 남기면서 제가 홍보는 해주잖아요. 종만이들 힘 실어줘라.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영상 안 올리니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전문 방송꾼 다 됐어. 진짜. 이하킴님이 4천 찍고 거만해졌다고. 벌써 다 아네. 맞네. 벌써 다 아셔. 보통 이렇게. 거만해지는 게 한 10,000명은 넘어가야 약간 좀 거만해지더라고 사람이. 근데 4,000부터 거만해진다고? 한번 보고 여기 정지우 TV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피드백 같은 거. 그러니까 저가 사실 이게 뭐 영상을 오랜만에 하나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게스트는 계속 바뀌고 술집도 바뀌고 그런 느낌으로 구상을 한 거니까 아마 구독해 놓으시면은 계속 재밌는 콘텐츠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것도 전 좋다고 보는 게 다양한 걸 해서 우리의 이런 진지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진솔한 모습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게 또 1대1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제가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나가면 아니죠. 근데 희두님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자 고고식님 정치 오락실 이거 이런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정치 오락실이라고. 그래.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면. 근데 정치 오락실의 의미가 뭐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를 약간 오락처럼 비유를 해서 쉽고 재밌게 가자.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오락처럼 한다 정치를.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이런 거 다 빼고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약간 그런 편한. 아무튼 저희 뭐 영상에 다 담겼잖아요 그 방송은. 근데 실제로 진짜 맞는 게 그때 어떤 그 집단 동조 그 현상 그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더라고 그런 얘기. 왜요? 어렵다고. 막 통계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뭐 키즈 컨텐츠야? 중도를 겨냥한 유치원생도 컨텐츠긴 봤을 한데 때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자 그리고 미야킴님이 이런 댓글 주셨어요. 진보 영업장에서 드시면 좋겠네요. 제가 진짜 이거를 딱 기획을 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왜냐면 제가 박시영 TV의 이제 본업이 본캐가 박시영 TV의 이제 과장이고 부캐가 이제 정재우 TV 유튜버인데 그 본캐하면서 그 회원분들이랑 많이 연대를 하다 보니까 뭐 부대찌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만화방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른바 일찍 가게. 그렇죠. 일찍 가게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데를 찾아가려고 해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의미 있다. 춘천화재 닭갈비라고 왜 이쪽 촛불 집회도 매일 나오시고 왜 전태희 문학상 받으신 시인 분이 계시거든요. 이종환 선생님이라고 저희 진보 진영에 이제 춘천화재 닭갈비를 많이 홍보하시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자기 이렇게 업장 같은 데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 자기 방송 음식도 제공하고 그 안에 이게 의미 뭔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럼요. 자영업자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홍보도 해주고
그런 느낌이에요. 마이너스겠는데. 우리 엄마 가게에서도 한번 해. 좋다. 가야죠. 가야죠 형님. 그날 게스트 형님 하면 되겠다. 딴 데서 할래. 왜요? 장소만 빌려줄게. 그래서 희도님도 제 방송 이 정치오락실 1화 딱 출연하시면서 딱 그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그 알림이 황희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내가 형 채널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밥은 네가 계산해라 오늘. 그리고 출연료를 오히려 나한테 줘라. 막 이런 장난이죠 물론. 계산 제가 했습니다. 막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 맞아요. 내고 나가야 돼요. 이거 게스트로 지정되면 돈 내고 나가야 돼요. 밥 사고 돈 내고 나가야 돼요. 그만큼 이제 황희도 이미지 탈피에 내가 도움을 준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아이디어 여기 정지우 TV 와서 한번 보시고 진짜 다양한 냉정하게 의견, 평가해 주세요. 평가. 재미없으시면 안 봐도 됩니다. 냉정한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미없어도 악플 남겨주고 나가주세요. 이거 싫어요 누르시고요. 싫어요 누르고. 정확한 평가. 근데 이렇게 또 각자 그 채널 또 종종 하시잖아요. 보람님 채널 있죠. 그 기우 채널. 기화 씨 살려야 되는데 죽었네. 왜냐면 각자 이렇게 또 4인 4세고 채널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이게 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새날처럼 맞아 새날 10주년 그 방송도 하잖아요. 공개 방송도. 네, 공개 방송 이번 주 토요일 합니다. 우리도 이제 10년 뒤에.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상상해 보면 이게 계속 자연스럽게 세대가 연결되고, 그렇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진짜 기화 씨 채널 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거 하세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할게. 예.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정지욱 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노가리 타임 좀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공개 방송 다음 주 토요일. 네, 다음 주 토요일 혜영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음 주 제가 실수로 이번 주라고 말씀드렸네요. 네네. 언제 이번 주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제가 다음 주라고 한 줄 알았는데 이번 주라고 했나 봅니다. 그랬구나. 그죠. 정지우 TV 한번 그 댓글 달아주시고 이거 보신 분들 그걸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링크 좋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친절하게 링크 공유드리겠습니다. 클릭만 하면 연결됩니다. 네. 예. 친절하죠? 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진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방송도 재밌었다면 채팅창 1번 남기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게 내려가 링크가 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번 남기지 마세요. 정재우 TV 홍보해놨습니다. 나중에 고정 댓글 하나 달아주십시오. 고정 댓글도 달겠습니다. 방송꾼. 1번 눌러주시면서 끝나겠습니다. 아니 1번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채팅창 빨리 올라갑니다.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